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커밍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여기 사는 30대 중반의 앤 맥도웰이라는 여성이 어느 날 회사에 갔다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새로 연 미용실을 보게 됩니다. 앤은 기분 전환도 할 겸 차를 세우고 이 미용실 안에 들어갔어요. 미용사의 이름은 패트리스 앤드리스라고 하는데요. 예약도 없이 찾아왔지만 미용사는 친절하게 머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실력이 좋은 미용사인가 봐요. 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미용실은 같은 곳만 갑니다. 앤도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지만 여기로 바꾼 거예요, 이날. 그만큼 원하는 머리를 해줬죠. 그렇게 몇 번을 더 가면서 친해졌고 머리할 때마다 대화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둘 사이의 공통점이 꽤 많은 겁니다. 30대 중반에 비슷한 나이였고 성격도 잘 맞는 거예요. 집도 가깝다 보니까 손님과 미용사로 알게 됐지만 나중엔 머리 손질 없이도 미용실에 들러 대화할 정도의 편한 사이가 되죠. 2004년 4월 14일 오후 앤은 퇴근길에 잠깐 패트리스의 미용실을 들리기로 합니다. 머리하는 건 아니고요. 한동안 바빠서 못 갔거든요. 밀린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날 패트리스는 너무 바빴습니다. 직원 없이 혼자 하는 미용실이라 머리부터 계산, 청소 다 혼자 해야 됐거든요. 애는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친구가 바빠 보이니까 말을 걸 수 없었고 친구가 온 게 반가웠어요. 하지만 패트리스도 대화를 할 정신은 없었습니다. 대신 미안했는지 앤에게 내일도 올 거냐라고 물었고 앤은 그러겠다면서 미용실을 나왔죠. 다음날 됩니다. 2004년 4월 15일 앤은 다시 퇴근길에 패트리스의 미용실을 갔어요. 혹시 또 바쁠까봐 운전하면서 미리 전화를 걸었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 번 걸어봐도 통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전화로 손님 예약을 받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되는 날은 거의 없었거든요. 쉬는 날도 아닌데 패트리스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앤은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미용실 앞에 도착했죠. 이 불안한 느낌이 현실이 돼요. 패트리스의 미용실 주차장에 경찰차 여러 대가 와 있었고 입구엔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겁니다. 앤이 차에서 내려 경찰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되는데 미용실 주인인 패트리스 앤드리스가 행방불명됐다는 겁니다. 앤은 경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여성이 행방불명된 미용사 38살의 패트리스 앤드리스입니다. 옆에 안경 쓴 사람은 아들이에요. 이날 오후에 예약한 손님이 미용실을 찾았지만 가게에 패트리스가 없고 연락도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렇게 사건이 알려진 겁니다. 패트리스는 20대 초반부터 미용을 배웠고 오랫동안 다른 미용실의 직원으로 일하다 몇 년 전 자기 가게를 낸 미용사예요. 가족 관계 알아보니까 20살 연상의 남편과 7년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 남자친구와 낳은 아들입니다. 14살인 피스톨이라고 하는데 성격은 친절하고 쾌활한 데다가 또 성실한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주위 사람들과 다 사이 좋았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적도 없어요. 아들이랑 특히 사이가 좋아서 혼자 가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패트리스의 실종에 분명 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강도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패트리스의 지갑이 발견됐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미용실 현금 보관함에도 돈은 없었습니다. 그러자니 이 미용실이라는 곳은요, 강도가 노리기에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다가 범행 중 들킬 위험이 높죠. 그리고 일의 특성상 현금을 많이 두지도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강도 사건으로 보기에는 현장도 이상했습니다. 미용실 안의 물건이나 가구가 너무 깨끗했다는 거죠. 강도가 들었으면 패트리스가 반항하거나 아니면 제압되는 과정에서 주변이 어질러지는 게 정상일 텐데 몸싸움이나 저항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고 강제로 끌려나간 자국도 없었습니다. 현금만 사라졌고요. 패트리스가 평소 정리해둔 상태에서 변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대신 미용실 밖에 달라진 점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패트리스의 차가 쉐보레 타호라 그래요. 이게 평소와 다르게 주차되어 있다는 거죠.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나 단골 손님들은 패트리스가 항상 이 차를 가게 후문으로 최대한 붙여서 주차해 왔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을 남겨두려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날 가게 앞에 간판을 가리듯이 가로로 주차돼 있었다는 거죠. 그럼 패트리스가 출근한 이후 누군가가 이 차를 타야 하는 일이 생겼다는 건데요. 여기서 그 누군가가 패트리스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차를 사용하고 다시 미용실 앞에 가져다 뒀을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최소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차가 한 번은 이동돼야만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은 사라진 패트리스의 행방을 찾기 위해 헬리콥터와 수색견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봤습니다. 패트리스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스스로 사라질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누군가 패트리스에게 영향을 준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향을 준 사람이 범인에 가장 가까울 겁니다. 실종자를 찾는 단서는 사라지기 전의 흔적으로 파악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4년 4월 15일 패트리스 앤드리스가 사라지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14살이던 패트리스의 아들 피스톨은 이날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아침이었다고 기억해요. 패트리스는 항상 아침마다 러닝머신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소리에 잠에서 일어나 같이 엄마랑 아침을 먹고 엄마 차를 타고 학교에 간다고 하죠. 피스톨은 같은 학교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려고 항상 일찍 학교를 가는데요. 패트리스가 교문 앞에 아들을 내려주면서 오후에 데려오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출근해서 문을 열어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매일이. 이날 패트리스의 가게 첫 손님은요, 9시에 예약한 팸 셰퍼드라는 여성이에요.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패트리스가 평소답지 않게 약간 산만했지만 그렇다고 특이할 만한 일이 생기지는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시 5분 팸이 미용실을 나갔고 5분 뒤인 11시 10분에 폴 켄터라는 남성이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11시 27분에 가게를 나갑니다. 11시 35분엔 패트리스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손님이 있었어요. 이때 약 2분 정도 통화했는데 패트리스의 목소리가 다급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11시 50분 또 다른 손님이 예약을 변경하려고 패트리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데 이때부터 통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11시 37분에 전화를 끊었고 11시 50분부터 받지 않았으니까 이 13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이 사이에 패트리스의 미용실을 찾아온 수상한 사람 2명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목격자는 2명이에요. 진술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패트리스의 미용실 앞에 쉐보레 루미나로 보이는 기종의 파란색 차가 가게 정문에 주차됐고 여자 2명이 내렸는데 그중 한 사람은 머리가 어깨까지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격자는 파란색의 포드 토러스나 말리부로 보이는 차였고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내렸다 그래요. 이 중 남자의 머리가 어깨까지 왔다고 진술했어요. 목격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각자 우연히 패트리스의 미용실 앞을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본 거죠. 두 사람의 진술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을 보면은 파란색 승용차에서 2명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 1명은 성별을 알 수 없지만 단발머리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시간이 11시 45분쯤이었다는데요. 패트리스가 사라진 그 문제 13분 사이에 일어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분명 이 목격이 사건과 관련됐을 거라는 생각에 수상한 두 사람과 이들이 타고 온 파란 차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종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수사가 쉽지 않았어요. 이대로 패트리스 실종 사건은 6개월이 지나가 버리죠. 2004년 12월 6일 6올 하나가 발견되는데 이게 패트리스로 밝혀집니다. 발견 장소는 미용실과 10km 떨어진 산인데요. 여기가
지면 경사가 심해요. 그래서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장소라고 합니다. 범인은 이런 곳까지 시신을 어떻게 옮겼냐는 거죠. 아무리 여성이라도 사망해서 늘어진 시신을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산이 험하니까 차로 나를 수도 없겠죠. 그렇다고 10km나 되는 거리를 직접 시신을 든 채 걸어갈 수도 없을 겁니다. 무리하게 차로 산에 진입을 시도했다면 산에는 차 바퀴가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바퀴에도 흙이나 풀은 묻을 텐데 이런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산 입구까지 차로 이동하고 그때부터 시신을 들어서 여기까지 나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러면 미용실 앞에 주차된 방식이 평소와 다르다는 점에서 범인은 패트리스의 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여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건 이 장소가 사람이 평소 오지 않는 곳이라 쉽게 발견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을 겁니다. 범인은 그럼 이곳을 미리 알았고 시신 유기 장소로 정해뒀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운반이 쉽지 않다는 소실도 그럼 아는 거니까 이 해결 방법도 미리 생각해뒀을 거예요. 발견 당시 시신 상태로 이런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유골 일부가 없었거든요. 아마 사망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어서 시신을 토막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패트리스의 차를 이용해 산 입구까지 갔고 유기 장소까지는 직접 운반했다는 이야기예요, 범인이. 그럼 패트리스의 사망 장소와 범인이 시신을 훼손한 곳은 어디냐? 이게 또 궁금해지죠. 미용실이 깨끗한 걸 봐선 범인은 아마 패트리스를 밖으로 유인해낸 것 같은데 미용실이 외진 곳에 있지도 않거든요. 바깥에서 공격이 있었으면 패트리스의 비명소리를 누군가 들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목격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행 장소는 차 안이 유력해지는데 여기서도 수상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전제로 범행 당시의 순간을 생각해보자면 누군가 미용실에 있던 패트리스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챙겨서 차를 이용해 산 입구까지 오게 했고 범인은 여기서 돈을 뺏고 패트리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해 이 장소까지 가져가서 묻은 다음 패트리스의 차를 타고 돌아와 미용실 앞에 주차하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너무 억측 같죠? 밝혀진 정황만 가지고 끼워 맞추는 추정이에요. 그만큼 이 사건 파악이 아직 다 되지 않았다. 단서가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결국 시신의 발견으로 패트리스 앤드리스의 실종은 600일 만에 살인사건으로 변했고요. 이제는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어야 했어요. 경찰이 강하게 의심한 용의자 2명이 있습니다. 패트리스가 살고 있던 지역 근처에서 벌어진 흉악 범죄 사건의 범인들이에요. 먼저 게리 힐턴이라고 합니다. 메러디스 에머슨이라는 여성을 죽인 범인인데 살인과 사기 전과가 있었고요. 평소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미용실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레미 존스라고 합니다. 6에서 8명 정도의 여성을 죽인 연쇄살인범이고 경찰에 체포됐을 때 패트리스가 사망한 조지아주의 미용사 사건이 자기 범행이라고 밝혔어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 패트리스 미용실에 들려서 납치를 한 뒤 근처 산속 강가에 던졌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 말대로 수색해봤지만 시신은 결국 산에서 발견됐죠. 그러자 제레미 존스는 재판에서 그때 말한 미용사 사건은 거짓 자백이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말했다는 점에서 아직 의심을 받고 있어요. 재판에서 한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이 둘을 지목했지만 정작 패트리스의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범인은 바로 남편인 로버트 앤드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패트리스보다 20살이나 많은 로버트는 처음에 손님으로 왔다가 친해지면서 부부가 된 사이였어요. 로버트를 만나보니까 그동안 패트리스와의 사이는 좋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주변 사람들의 말은 다르다는 거죠. 로버트는 패트리스에 대한 집착과 과잉보호가 심한 사람이고 경찰의 한 말과는 다르게 평소 부부싸움도 잦았다는 거예요. 주로 패트리스가 전 남자친구와 낳은 아들인
피스톨에 관한 문제로 싸웠는데 이유는 로버트가 질투를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거죠. 아내의 아들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보다 아들을 더 챙긴다 싶으면 장래가 안 보이는 막가는 놈이라면서 이상하게 경계를 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로버트와 피스톨의 사이는 좋지 못할 텐데 로버트는 그렇지 않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패트리스가 사라지기 전부터 남편의 과도한 집착과 아들과의 갈등 때문에 패트리스는 이혼을 고민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너무 많아요. 아내 실종 이후에도 보이거든요. 아내가 사라지던 날 저녁 집안의 자물쇠를 모두 새로 바꿉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내의 실종으로 자기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바꿨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다음날 패트리스의 아들은 집에서 쫓겨났고 친아버지 집으로 가게 됐어요. 이러니까 경찰도 로버트를 의심하는 건데 정작 이 사람은 사건 시간대에 정확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시간이나 거리상 패트리스를 직접 납치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내역까지 의심되는 부분을 다 조사해봤지만 로버트가 이 사건과 관계되어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모든 용의자에게서 확실한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죠. 아들이 이만큼이나 컸어요. 14살에 사건을 겪었고 30살이 넘었습니다. 지금. 아직 엄마를 납치한 범인과 왜 그랬는지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인터뷰에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는 계속되는 중이고 경찰은 현재 범인의 흔적과 목격자들이 본 그 파란 차의 두 사람 그리고 패트리스와 같이 사라진 결혼 반지를 찾는 중입니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미제 사건이죠.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번 이야기는 13분의 미스터리라고 알려진 미국의 사라진 미용사 패트리스 앤드리스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패트리스 앤드리스 실종 사건은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알게 된 사건이었어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는데, 다큐 형식이에요. 사건, 사고를 전달하는 프로인 거고, 이런 프로의 근데 문제점은요, 이 사건, 사고 프로의 핵심은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확인해주면서 보는 사람에게 신뢰도를 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프로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기획 방향이나 수집한 자료에 따라 제작하면서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유리한 증거만 수집해서 원하는 시나리오에 마치 이럴 것 같은 사건인데 그거를 계속 파고든다는 거죠. 끼워 맞추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어쨌든 방송이라서 시청률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는 어느 정도 시청자가 원하는 그림이나 불필요한 자극성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 유명한 프로들도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근거 없는 추측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용의자처럼 보이게 만들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생기는 거죠. 사건, 사고 보도 프로는요, 무조건 그래서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방송은 예외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이걸 보면은 로버트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실제 인터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뭐랄까 좀 광기에 가까운 행동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안에서. 로버트는 패트리스의 유골이 발견되자 장례 지도사에게 부탁해서요. 최대한 사람의 형태로 맞춰달라고 했어요. 뼈를. 그리고 그 유골에 직접 입을 맞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한 유골을 보면서 이제 당신은 나만의 것이고 아들인 피스톨과 절대 나누지 않겠다. 응? 우리는 매일 잔다. 아내는 내 곰돌이. 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영상에 이 말들이 나와요. 패트리스는 사라지기 2주 전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나가듯이. 엄마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들은 엄마가 장난친다고 생각했어요. 대충 대답했거든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미 이때부터 남편의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던 것 같기도 해요. 경찰도 사건 수사하면서 가장 먼저 로버트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단서를 찾지 못하니까 계속 의심만 하는 중이죠. 의심하기엔 딱 좋은 사람인데 이 정도로 단서가 안 나온다면 설마 혹시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겁니다. 그냥 비정상적으로 아내를 집착하는 미친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영상 보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넷플릭스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 13분 사이에 라는 편을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4년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 살던 59살의 데브라 뉴엘이라고 합니다. 옴브리시아라는 이름의 인테리어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이자 디자이너예요. 데브라는 옴브리시아를 통해 성공한 사업가로 유명했고 세 딸과 결혼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2대의 고급 승용차와 명품 가방, 옷이 많았고요. 집은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좋은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도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남편입니다. 사실 4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어요. 직접 회사를 세워서 성공한 능력 있는 사업가이자 감각적인 디자이너지만 결혼은 사업과 달랐던 겁니다.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데이트 어플을 이용해 남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먼저 둘러보고 마음에 들면 연락해서 만나는 거죠. 하지만 다들 사진빨이었는지 막상 실제로 보면 다 별로였던 거예요. 매번 실망해서 그대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도 데이트 어플은 계속 이용했어요. 2014년 10월 데브라는 둘째 딸인 제클린과 저녁 약속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집 앞에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이 사람이죠.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딸이 문을 열어줬는데 문 앞에 이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배달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데리러 왔다는 거죠. 딸의 눈이 커졌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와 남자를 번갈아 봤거든요. 엄마는 이브닝 드레스에 명품 가방, 구두를 신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무슨 집 앞에 PC방 가는 차림으로 온 거예요. 둘이 데이트 어플로 만날 약속을 잡은 것 같죠? 보통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입고 나오면 대부분 성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데브라에겐 이런 게 먹혔어요. 데브라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항상 정장에 구두 차림이어야 되고 사무실에서 서류 검토나 돈 계산만 하면서 사는데 회사 대표니까 함부로 행동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자기와 정반대의 형식적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호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둘은 데브라가 예약해둔 식당으로 같이 갔어요. 동네 PC방이나 갈 것 같은 차림으로 회사 대표와 데이트를 하러 온 이 남자는 이름이 존 미한이라고 합니다. 몸은 좋아요. 이혼 경험이 한 번 있었고요. 데브라보다 4살 어린 55살입니다. 연하남. 직업이 마취과 의사예요. 일단 통과. 그런데다 예전에 1년간 이라크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경만 보면 뭔가 있어 보여요. 합격. 그러면 이제 성격이 중요한데 존 미아는 그동안 만나봤던 남자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다들 데브라에게 잘 보이기 바빴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이나 경력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데브라가 이런 게 마음에 들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빠지는 게 없습니다. 솔직하고 꾸밈 없는 존 미한이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찾아오던 남성이며 앞으로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죠. 이날부터 둘이 사귀었고 결국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사실 언젠간 헤어지죠. 사람이 평생 살진 못하니까요.
데브라는 존이 자기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대로 돼요. 문제는 이게 좋은 쪽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데브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존 미한을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데브라가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존 미한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4년 10월 둘은 처음 만난 그날부터 사귀입니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데브라는 존과 같이 살아요. 그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펜트하우스를 팔더니 해변가의 최고급 빌라로 옮긴 거죠. 집을 구하는 서류와 비용은 데브라가 다 준비했습니다. 존은 의사인데도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요. 이혼한 전 아내와 아이들에게 수입의 대부분을 보내줘야 했거든요. 데브라는 자기가 잘 버니까 이런 게 딱히 상관없긴 했습니다. 이미 평생 쓸 만큼의 돈을 모아놨고 사업도 계속 잘 되니까 존 미한이 얼마를 버는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없죠. 존 미한 입장에선 너무 고맙겠죠. 데브라에게 그래서 잘해줬다고 합니다. 잘생긴 의사인데다 이라크까지 가서 봉사도 하다 온 착한 남자이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안 해주는 애정 표현을 수시로 하거든요. 데브라가 원하는 걸 모두 가진 남자입니다. 그래서 사귄 지 2달 만인 2014년 12월 출장지였던 라스베가스에서 충동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돼요. 계획에 없는 결혼이었지만 뭐 둘이 좋으면 된 거죠. 특히 오랫동안 반복된 이혼으로 외롭던 데브라는 마침내 영혼의 단짝이자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존도 좋은 배경의 여성이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나쁠 게 없죠. 아내가 된 데브라를 위해 집안일을 맡아 했고요. 뒷바라지도 해줬어요. 하지만 데브라의 딸들은 존을 반대했습니다. 둘째 딸인 제클린이 특히 그랬거든요. 첫인상이 별로였잖아요. PC방 가는 차림. 막내딸인 테라는 존에게 기분 나쁜 분위기가 있고 뭔가 숨기는 느낌이 든다며 엄마에게 헤어지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하지만 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데브라는 존에게 완전 빠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너희들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불평만 늘어놓는다면서 서운해했죠. 존의 등장으로 데브라와 딸들 사이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브라의 딸인 제클린과 테라는 존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돈 한 푼 없다는 거죠. 차도 없어요. 항상 엄마의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닙니다. 데브라는 사업을 하니까 인맥이나 만날 사람들이 많겠죠. 이런데 따라갈 때마다 항상 이 수술복을 입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존을 의사라 생각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데브라를 만나기 전에도 항상 어딜 가든지 수술복을 입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의사라는 사실을 꽤 증명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직장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나 물어보면 빨리 화제거리를 바꾸거나 대화를 피합니다. 심지어 일한다는 병원 이름을 여러 번 잘못 말한 적도 있어요. 수상한 행동들을 보였지만 데브라는 그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에겐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존 미한은 자기 과거 얘기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데브라가 한 번의 이혼 경험 그리고 2딸이 있다는 것 말고 존에 대해 아는 게 일체 없었거든요. 주변에서 좀 알아보라고 걱정도 해줬지만 무한 신뢰를 갖고 있던 겁니다. 결국 존의 수상한 비밀은 점점 밝혀지기 시작하죠. 막내인 테라가 엄마 옷장에서 우연히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안에 존이 예전에 쓰던 걸로 보이는 소지품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과거도 궁금하니까 몰래 좀 뒤져봤습니다. 존 미한의 이름이 적힌 졸업장이 나왔어요. 이상한 건 의대가 아니고 간호학교 졸업장이었다는 겁니다. 의심이 생긴 테라는 다른 서류들을 꺼내보려고 했어요. 마침 존이 그때 뒤에서 나타났죠. 크게 화를 내며 테라를 밀쳤고 막 욕을 했습니다. 수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몰래 물건을 뒤졌으니까 이건 테라가 잘못한 거예요. 사과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딸인데 너무 심하게 자기를 대하니까 테라도 화가 났죠.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이 장면을 데브라가 봤어요. 중요한 순간인데요. 딸과 아빠가 싸웁니다. 가운데 있던 엄마, 딸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테라는 엄마가 자기보다 새남편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에 집을 나왔고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죠. 이 사실을 안 둘째 딸도 엄마에게 화가 났습니다. 데브라와 딸들은 점점 사이가 멀어져요. 그래도 데브라는 신경 쓰지 않는데요. 왜냐? 자기에게 항상 잘해주고 믿음직스러운 남편이 있다는 거죠. 3개월이 지납니다. 2015년 3월. 데브라의 조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테라가 언니인 제클린과 같이 존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자기도 돕는 중이라고 밝힌 거죠.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어떤 병원에서도 존 미한이라는 마취과 의사는 없었고 의사 면허나 의대를 졸업했다는 기록도 아예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발급받은 간호사 면허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것도 2002년에 의약품 절도와 약물 중독으로 취소됐습니다. 존 미한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라크에 봉사활동을 갔다는 건 대체 뭘까요? 존은 사실 이 기간에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이미 3명의 여성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밝혀진 건 존 미한의 숨겨진 과거 중 아주 일부였다는 겁니다. 1990년 11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존 미한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간호사인 25살의 토니아 셀즈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이 당시 존은 자기 나이를 26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31살이었어요. 숨기고 싶은 게 있는지 자기 결혼식에 부모도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부모가 마약 중독자라 인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말이지만 사람들은 확인해 볼 수가 없고 아내는 괜히 불필요한 의심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부부로 지냈어요. 아이도 낳았지만 존은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다 그만두고 적성을 찾는다며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간호사로 일하는 아내의 추천으로 간호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다행히 졸업장은 따면서 존은 마취과 간호사로 아내와 같은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이게 아까 데브라의 둘째 딸이 열어봤다는 그 상자 안의 물건들인데요. 약이죠. 그런데 다 빈병이었습니다. 존이 다 불법 투약으로 써버렸거든요. 처음엔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였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맡은 환자의 진통제와 마취약을 빼돌립니다. 이 약을 불법으로 팔거나 자기 몸에 투약했어요. 이 사람 약물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인 척하며 다른 여자들을 몰래 만나기 시작했죠. 2000년 7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아내를 수시로 협박하고 아이들에게도 몰래 찾아갔다는 거죠. 아내는 불안하니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을 마약 중독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존의 간호 면허가 취소됐던 거예요. 2000년 6월 존 미한은 중범죄에 해당되는 마약 절도와 투약 혐의로 체포됩니다. 의료용인데 개인이 치료와 상관없이 써서 마약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방은 체포될 때까지 지내던 곳인데 약병이 많죠. 얼마나 심각한 중독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년형 받아요. 하지만 17개월 만인 2004년에 가석방됩니다. 가족을 잃고 직업도 잃고 전과자가 됐으니 앞으로 살기가 막막하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여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보자는 거예요. 외로움을 잘 타는 여성들에게 자기가 의사라면서 접근한 거죠. 일단 허우대 괜찮고 말 잘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은 한 번에 여러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거짓말과 연기를 잘해서 의심받지 않았고요. 몇 년간 각종 이유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만약 존의 거짓말을 알아챈 여성들이 헤어지려고 하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겠다며 협박했고 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스토킹을 했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만 3명의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죄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2014년 2월에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죄로 8개월간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라크의 봉사활동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2014년 10월 8일에 출소한 존 미하는 다시 데이트 어플을 키기 시작했고 성공한 사업가인 데브라 뉴엘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새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던 거예요. 존은 데브라와 살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무실과 집에 CCTV를 다는 거였습니다. 데브라의 모든 생활을 감시했고요. 몰래 마약도 먹였어요. 결혼 이후부턴 부부라는 이유로 데브라의 개인 금고를 관리하면서 1억 원의 현금을 빼돌린 적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럴 생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2달 만에 서둘러 결혼을 했던 거죠. 존 미한의 과거를 알게 된 데브라는 결혼을 이제서야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사기 결혼이니까 무효화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변가에 집을 팔고 몰래 이사를 했죠. 하지만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지 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데브라와 쉽게 헤어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존은 처음부터 데브라를 사람이 아니라 프로젝트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더 이상 빼낼 게 없을 때까지 떨어질 생각이 없는 거죠. 일단 그래서 거짓말을 더 해봤어요. 자기와 이름이 같은 또 다른 존 미한의 서류가 바뀌면서 피해를 봤다고 둘러대는데요. 근데 데브라가 이걸 믿어줍니다. 사실은 떨어뜨리기 위한 준비였어요. 속지 않습니다. 데브라는 천천히 완벽하게 벗어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데 데브라의 계획을 딸들이 아직 몰랐다는 거죠. 이러는 사이 존과 딸들의 관계는 더 나빠졌고 존은 자신과 데브라 사이를 딸들이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딸들이 엄마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시작해요. 존은 둘째 딸 회사에 가짜 컴플레인 메일을 계속 보냅니다. 스토커의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예요. 귀찮게 만드는 겁니다. 성가시게. 자기에게 남는 건 없어요, 이런 게. 하지만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죠. 일을 못할 정도로 계속 장난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제클린은 직장을 잃어요. 스토킹 수위는 점점 강해집니다. 나중엔 한 번만 더 엄마에게 연락하면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키겠다는 협박 문자까지 보내요. 딸이 위험에 처하자 데브라는 계획을 바꿔 결혼 1년 3개월 만에 존 미한을 상대로 결혼 무효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존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데브라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데브라는 경찰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죠. 하지만 존이 누구예요? 한때 법을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교묘하게 괴롭혔고 신체적으로 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데브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연락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자 존은 미친 듯이 데브라의 회사를 공격하죠. 인터넷에 허위 글을 도배했고 직원들에겐 데브라의 사생활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데브라는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데브라의 차를 훔쳐 불을 지르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데브라가 꿈쩍도 안 해요. 반응이 오지 않자 존은 더 강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막내딸인 테라로 목표를 바꾼 거예요. 테라는 보더콜리를 키우면서 강아지 훈련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20일 강아지를 데리고 훈련소 교육장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존 미한과 마주친 거죠. 존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테라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들었거든요. 존 미한의 공격을 막다가 팔에 상처를 입는데 이때 주인이 공격받으니까 강아지가 존 뒤꿈치를 물었어요. 당황한 존은 칼을 떨어뜨렸고 테라가 이걸 줍습니다. 그래도 존이 계속 달려들자 하는 수 없이 테라는 칼을 휘둘렀고 존이 여러 번 찔리다가 쓰러져요. 이렇게 둘 다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날 찍힌 사진이 이거예요.
강아지 이름은 캣이라고 합니다. 칼에 찔리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어요, 테라는. 하지만 존 미아는 다릅니다. 눈도 찔렸고요. 온몸에 13곳을 깊이 찔려서 뇌사 상태에 빠진 거죠. 호흡기 없이 살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묘하게 된 거예요. 호흡 장치를 떼면 존 미안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내인 데브라 뉴얼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어요. 데브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선택을 포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한이 존의 친가족으로 넘어가거든요. 존에게 여동생이 있죠. 이 사람이 유지장치를 떼기로 결정했고요. 사건이 벌어진 지 4일 뒤인 2016년 8월 24일 존 미아는 57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장례식 없었고요. 시신은 종이박스에 담겨 화장됐어요. 테라는 정당 방위가 인정되면서 기소되지 않았고 데브라는 딸들과 네바다주로 이사해 거기서 새로운 인테리어 매장을 오픈했는데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6년에 벌어진 사기꾼 스토커 존 미한과 결혼한 데브라 뉴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이 사건이 유명한데요. 2018년 11월 25일에 LA타임즈 팟캐스트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운로드가 수천만 건이 넘은 거예요. 이 사건의 이야기가. 그래서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죠. 제목이 더티 존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더티 존 시즌2의 실화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기 링크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랑 넷플릭스에서 더티 존을 같이 보시면은 사건 이해하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존 미한이 사기꾼으로 자라게 된 거는 어릴 때 가정 환경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빠가 사기꾼이었어요. 식당에서 애 음식에 몰래 유리 조각을 넣어요. 그래서 애한테 먹입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돈을 벌었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빠의 사기를 여동생과 강제로 도운 거예요. 이렇게 본 돈은 모두 아빠의 도박과 마약값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생활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존 미한이 처음 결혼했을 때 부모를 부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유가 마약 중독자라 인연을 끊었다고 했었죠.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법을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법대를 다녔으니까 머리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는 하지 않았고 주로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지냈습니다. 이때 더러운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별명이 더티 존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확률인 거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존의 동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동생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됐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점을 보면 확실히 어릴 때 주변 환경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주긴 하지만 자기 결정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예요.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75년 장소는 태국의 방콕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이었어요. 어부들이 일찍 바다에 나왔거든요. 전날 던져놓은 그물을 회수하러 온 겁니다. 해가 뜰 때쯤 이 그물을 던진 장소에 도착했어요.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 낚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 가던 배가 멈추더니 어딘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물에 뭔가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알 수는 없었는데 확실히 물고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미 다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하면서 가까이 가봤는데 역시 사람이었던 거죠. 꽃무늬 수영복을 입은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1970년대 태국은요, 외국인들이 선호하던 유명 여행지였어요. 항상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는 외국인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방콕은 항상 여행 온 사람들의 사고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도 비슷한 사건 중 하나일 거라 생각해 사고사로 금방 수사를 종결했어요. 술 먹고 야간에 바다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됐습니다. 왜냐? 이 뒤로 비슷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발생했거든요. 얼마 뒤에 또 수영복 차림의 외국인 여성이 바다 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이번엔 단순 익사로 볼 수 없었습니다. 목에 타살 흔적이 있었거든요. 경찰은 얼마 전 사건이 이 사건이 다시 생각났어요. 두 사건은 그리고 보니까 너무 비슷했습니다. 이제 보니 누군가에 의한 타살이고 같은 사람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태국은 범인을 비키니 살인마라고 부르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늦었지만 경찰도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태국뿐 아니라 인도, 네팔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대체 범인은 누구이며 왜 동남아를 돌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이번엔 1970년대 태국, 네팔, 인도의 여행객을 노렸던 비키니 살인마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76년 3월 태국 방콕의 네덜란드 외교부에서 일하던 헤르만 크니펜버그는 본국으로부터 어떤 조사 지시를 받게 됩니다. 같은 네덜란드 국적의 젊은 남녀를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행크와 코넬리아였습니다. 결혼 기념으로 세계 여행을 하던 중이었대요. 유럽과 아시아를 1년간 여행하고 네덜란드에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3개월째 돌아오고 있지 않고 소식도 끊겼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지막 여행지가 태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네덜란드 외교부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방콕에서 일하는 헤르만이 조사를 맡게 된 거였죠. 헤르만은 본능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방콕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예상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는데요. 행크와 코넬리아는 3개월 전인 1975년 12월 태국 방콕에 도착했고요. 공항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알랑과 모니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석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전에 홍콩 야시장에서 이들이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알랑은 프랑스, 모니크는 캐나다 퀘벡 사람인데 불어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네덜란드인이랑 금방 친해질 수 있던 거죠. 이 중 알랑의 집이 태국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태국에 오게 되면은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명함을 주면서 헤어진 적이 있어요. 마침 행크와 코넬리아의 이번 마지막 여행지가 방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알랑과 모니크에게 연락했고 다시 만나게 됐던 거예요. 알랑과 모니크는 자기들이 사는 이 아파트로 행크와 코넬리아를 데려갑니다. 서양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고급 아파트라 분위기가 낯설진 않았어요. 여기 방 하나를 줬고 이날 저녁에 같이 술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코넬리아가 쓰러지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행크도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며칠 있다가 네덜란드에 돌아가야 했지만 몸이 나을 때까지 조금만 더 지내기로 했죠. 하지만 다들 예상하는 대로 행크와 코넬리아는 이 아파트를 나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나가긴 하죠. 대신 죽은 상태여서 가능했습니다. 이 집안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알렌과 모니크는 사실 가명이에요. 진짜 이름은 찰스 소블리즈와 마리 안드레 르클레크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행크와 코넬리아는 이 사람들 집에서 사망했어요. 예상대로 이들이 비키니 살인마였습니다. 최소 12명 이상이 찰스와 마리의 집에 초대됐고 실종되거나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주범이 남자인 찰스입니다. 여자친구인 마리가 조력자인데 피해자들의 여권을 빼서 위조했고 이걸로 태국이나 다른 주변 아시아를 돌아다니죠. 여기서 행크와 코넬리아처럼 해외 여행자들을 만나 유인의 돈을 빼앗았어요.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대적 상황과도 맞물리는데요. 1960년대부터 유행했던 히피 문화는 젊은 여행자들이 아시아로 여행을 오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시아는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마약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지인들은 아무래도 이 외국인 여행자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도 있어요. 여행 자금으로 항상 고액의 여행자 수표를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찰스가 이걸 노리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아요. 서양인들이 태국에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현지에서 같은 지역 언어를 쓰는 사람이 나타났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금방 경계심을 풀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당시 태국이나 인도, 네팔,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는 치안도 좋지 못했고요. 통신이 발달한 때도 아니라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알려지기가 힘듭니다. 범인도 외국인이니까 신원이나 소재 파악이 어렵죠.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도 힘들고요. 이런 복합적인 점들로 찰스 소블리즈는 마음대로 국경을 넘으면서 여행자들의 돈과 생명을 빼앗고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비키니 살인마라고 불리던 찰스 소블리즈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요. 1944년 인도인 아빠와 베트남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그런데 국적은 프랑스예요. 왜냐? 이 당시 엄마의 나라인 베트남이 프랑스령이었습니다. 자기 아빠가 인도 사람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도망갔다고 합니다. 엄마가 베트남 사이공에서 혼자 찰스를 키웠는데 7살 때 프랑스 군인을 만나 결혼하면서 프랑스로 이사를 가 살게 돼요, 가족이. 새아버지 생겼고 동생들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찰스는 베트남에서 엄마와 둘이 살 때가 더 나았다 그래요. 새아빠가 찰스를 정식 아들로 입양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국적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당분간. 엄마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동생들을 키우다 보니 찰스를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찰스는 자기가 유럽인들이 무시하는 아시아의 혼혈이다 보니 프랑스 시민으론 살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고 거기에 부모 관심까지 받지 못하잖아요. 막 살게 되는 거죠. 1963년이면 19살이에요. 이때 강도를 저지르다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자원봉사자인 필릭스라는 남자를 알게 됩니다. 필릭스는 잘 사는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착하지만 찰스와 마주치다가 어느 순간 넘어갔어요. 이렇게 범죄자가 됩니다. 둘이 호흡이 꽤 잘 맞았다 그래요. 필릭스가 아는 인맥인 프랑스의 상류층과 찰스가 지내던 프랑스의 지하 범죄 세계, 이렇게 양쪽을 오가면서 사기를 벌였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1964년에 샨탈 컴파뇽이라는 프랑스 여성을 만나요. 샨탈의 집이 보수적입니다. 가족이 당연히 이 찰스 같은 사람과 만나는 걸 반대하지만 몰래 만났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범죄를 계속 저질렀어요. 샨탈에게 청혼한 날도 찰스는 자동차를 훔치다 체포됩니다. 그런데도 샨탈은 결혼을 받아들여요. 찰스가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 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미 여러 번 사기와 절도로 교도소에 들어갔던 사람이라 찰스는 프랑스 경찰에게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겠죠. 더 이상 여기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인도로 갑니다.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더 이상 범죄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범죄 중독자거든요. 여기서도 자동차 절도와 도박, 불법 총기 밀수 등 계속 범죄를 저질렀고 파키스탄에 가서는 마약 판매까지 했어요. 29살인 1973년 찰스는 인도를 갑니다. 여기 델리 지역의 보석 가게에서 무장 강도를 저지르다 체포되거든요. 하지만 2주 만에 탈옥해요. 어떻게 가능했냐면 감옥 안에서 급성 맹장염에 걸려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 병원에 옮겨지던 장면인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맹장은 연기였어요. 연기를 이때 얼마나 잘했는지 모든 교도관들이 다 속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도관들의 감시가 허술해졌을 때 병원에서 도망친 거예요. 수배가 되겠죠. 이제는 인도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로 가요. 여기서 뭘 했느냐? 새 아빠의 친자식인 이부 동생을 불러들입니다. 같이 강도를 또 저지르자는 거죠. 강도 중독이에요. 경찰 조사가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동생 몰래 자기랑 여권을 바꾸고 그리스를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찰스로 오해를 받아서 18년간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수시로 강도와 도망을 치면서 살던 아내는 결국 찰스와 헤어지기로 합니다. 딸과 프랑스로 돌아가거든요. 찰스가 혼자가 됐어요. 이제 태국으로 가게 되는데 범죄자인데도 계속 국경을 넘어 다닌단 말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피해자들의 여권을 훔쳐서 거기 자기 사진을 붙였기 때문에 위조 여권인 거죠. 이렇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국가를 넘어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공범과
피해자들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1974년 캐나다 퀘벡에서 사는 마리 안드레 르클레르는 혼자 인도로 여행을 갔다가 여기서 우연히 찰스를 만나게 됩니다. 둘이 사귀어요, 거기서. 마리는 찰스가 마음에 들었지만 찰스는 약간 달랐던 것 같은데요. 마리를 범죄에 이용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마리는 찰스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잘 꾸미고 여행 온 사람들에게 말을 겁니다. 이렇게 경계심을 낮추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게 마리의 역할이었죠. 비슷한 시기에 찰스는 아제이 초두리라는 인도 사람도 알게 되거든요. 이들은 상하 복종 관계였습니다. 찰스의 말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부하인 거죠. 아제이는 찰스가 시키는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찰스가 시키는 일이야 뭐 뻔하죠. 사람 죽이고 시신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범행을 위한 팀이 꾸려진 거예요. 찰스 소브라즈와 마리 안드레 르클레르, 아제이 초두리는 태국 방콕의 고급 아파트를 얻어 같이 합숙에 들어가죠. 여기엔 프랑스에서 온 도미니크라는 남자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합숙 팀원은 아니고요. 찰스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도미니크가 이 집에 온 이유는 시내 관광을 하던 중 찰스를 만났던 거죠. 대화가 통하니까 도미니크도 반가웠을 겁니다. 이때 찰스가 음료수를 주는데 여기 독극물이 섞여 있었어요. 도미니크가 이걸 먹고 배가 아픈 거죠. 그러자 찰스는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집으로 데려와서 약을 또 먹였는데 이 약은 뇌를 손상시키는 독약이었던 겁니다. 도미니크가 이걸 여러 번 꾸준히 먹고 어느 순간부터 뇌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죠. 정상적인 판단을 전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여권도 뺏긴 상태라서 도망칠 수가 없던 거죠. 찰스와 마리는 범행 노하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장기 여행자들을 노렸거든요. 그래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오랫동안 여행으로 지친 상태이기도 할 테니 조금만 잘 대해주면 금방 경계심 풀리기 때문에 범행이 더 수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친해지면은 자기 집으로 유인하거나 관광지를 소개해준다는 핑계로 차에 태워 납치했고 아파트로 끌고 가서 돈과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 사람이 1975년에 사망한 첫 번째 피해자예요. 시작에서 꽃무늬 비키니를 입고 사망했다는 그 여성이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여행 왔던 이름이 테레사 놀턴이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남자였거든요. 터키에서 온 비탈리 하킴이었습니다. 비탈리의 시신은 찰스의 아파트 근처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거든요. 나중에 이 비탈리를 찾던 여자친구가 찰스의 집을 왔다가 또 사망했던 거죠. 경찰이 발견한 두 번째 피해자가 그래서 비탈리의 여자친구입니다. 이번에도 비키니를 입고 사망한 채 발견돼서 범인에겐 비키니 살인마라는 별명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가 네덜란드에서 온 행크와 코넬리아였던 겁니다. 홍콩에서 처음 만났고 알랑과 모니크의 집에 갔다가 배가 아프다면서 쓰러졌었죠. 이것도 찰스가 미리 술에 약을 섞어놨던 겁니다. 이렇게 찰스에게 다 살해당했어요. 행크와 코넬리아가 사망하자 여권을 위조합니다. 이 여권으로 네팔을 갔고요. 여기서 새로운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죠. 네 번째 피해자는 미국인 남성 코니저와 캐나다인 여성인 로렌 캐리어였어요. 같은 방식이었고 이들의 여권을 또 위조해서 다시 태국에 돌아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피해자의 여권을 뺏어서 다른 나라로 가고 거기서 새로운 피해자의 여권을 또 뺏어서 돌아오고 다른 지역을 옮기고 이런 식입니다. 항상. 찰스가 피해자들의 여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자기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국경을 넘기 쉽게. 두 번째는 자기 이동 동선과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을 겁니다. 이게 찰스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돌아다닌 경로예요. 거의 뭐 나폴레옹과 비슷해 보이죠. 이런 방식으로 1975년부터 1년간 태국, 네팔, 인도, 유럽까지 다니면서 12명을 살해했고 돈과 여권을 빼앗았던 거죠. 네덜란드에서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 사라진 행크와 코넬리아를 찾던 외교부의 헤르만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들렀던 찰스와 마리, 아제이의 아파트를 찾아냅니다. 여기서 이웃집의 증언과 노예 생활을 하던 도미니크의 증언으로 그동안의 사건들을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태국 경찰과 외교부에도 알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날까봐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헤르만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찰스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들을 모았죠.
결국 한 달 만에 이들의 아파트를 수색할 수 있다는 허가가 나옵니다. 아파트 안을 들어가 보니까 피해자들의 문서와 여권, 독극물 주사기 등의 증거품들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정작 범인 3명을 잡는 데는 실패하거든요. 이미 말레이시아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간 후 범인은 찰스와 말이 2명으로 축소됐어요. 아재이 어디 갔느냐? 행방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간 사람이 사라진 건 아무래도 찰스의 성향으로 봤을 때 더 이상 필요 없다, 제거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찰스와 마리는 다시 인도로 또 옮깁니다. 여기서 스미스와 메리라는 젊은 2 여성을 만나요. 이 사람들을 또 조직에 가담시키는 거죠. 새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주로 마약을 만들었고 여행자들에게 팔거나 돈이 많아 보이면 마약을 과하게 투약시켜서 사망시키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옮겨가며 소규모 범죄 조직을 운영했지만 결국 1년 만에 붙잡히거든요.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 1976년 7월이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새 피해자를 찾던 중 단체 관광 온 프랑스 대학원생들을 발견해요. 진짜 못된 놈인 게 대학원생은 건들지 말았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생하는데. 자기를 경험 많은 투어 가이드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했고요. 단체로 버스에 태운 뒤 인도의 유명한 영양제라면서 학생들에게 알약을 돌린 거예요. 학생들이 다 의심 없이 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죠. 하지만 그 중에 약효가 잘 들지 않던 3명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찰스를 힘으로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죠. 이렇게 붙잡힌 거예요. 이날 마리 안드레와 새로 만난 바바라 스미스, 엘렌 에스더까지 다 체포됐죠.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현지에서 조직에 가담했던 바바라와 메리는 자신들의 죄를 모두 인정했고요. 수감 도중에는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했어요. 하지만 찰스와 마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찰스가 이 수감 생활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모은 돈이 많았나 봐요. 교도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편한 방에서 살았던 거죠. 안에서 먹고 싶은 음식 다 먹을 수 있었고 TV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하면서 마치 자기 힘을 좀 과시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공범이자 여자친구였던 마리 안드레는 여성 전용 수감시설로 옮겨졌는데 대학생들에게 약을 나눠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12년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수감 도중 자궁암에 걸려요. 이 치료를 이유로 7년 만에 가석방 되면서 고향인 캐나다로 추방됐죠. 암투병 하다가 1984년 4월에 38살의 나이로 집에서 사망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찰스 생각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주범인 이 사람 찰스 소블리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 네팔, 태국에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범죄 피해자는 12명이었습니다. 확인되지 못한 피해자들도 더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법정 최고형이 예상되는데, 하지만 1978년 첫 재판에서 여자친구처럼 12년형만 받고 끝납니다. 왜냐면 살인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검거된 나라의 인도 재판이고 아직 태국이랑 네팔이 남아있죠. 여기서 사형이 나오면 됩니다. 찰스가 인도에서 12년형 살고 나오면은 바로 태국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형이 또 나오면은 다 살고 이번엔 네팔을 가야 되는 거죠. 태국은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인도와는 다르게 네덜란드 외교부 직원인 헤르만이 있었죠. 그동안 조사를 통해서 입증 자료가 충분했어요. 찰스는 사형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찰스도 이 상황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태국이 사형제도는 있지만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20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12년의 수감이 끝날 때쯤에 탈옥을 시도해요. 도망치는데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붙잡힙니다. 그러면 탈옥죄가 추가되는 거예요. 10년을 더 받았는데 살인죄 12년에 탈옥죄 10년이니까 22년을 인도 감옥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태국의 공소시효 20년을 피해간 겁니다.
찰스 소브라즈는 인도에서 이렇게 22년을 다 살고요. 1997년 2월 17일 52살의 나이로 출소했어요. 당연히 태국에서의 영장과 증거, 증인들은 모두 법적 효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태국은 법의 모순으로 찰스 소브라즈가 주로 사건을 저지른 나라였지만 제대로 재판 한 번을 해볼 수 없었죠. 그래도 아직 네팔이 남았는데 인도에서 네팔로 이제 넘겨주면 됩니다. 찰스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네팔은 국가 분쟁 문제로 이 사람 데려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태국은 공소시효가 끝났고 네팔은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인도는 찰스를 이제 처리해야겠죠. 자국에 둘 순 없으니까. 그래서 본국인 프랑스로 추방하거든요. 이렇게 12명을 살해했지만 살인미수죄 12년과 탈옥 10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찰스 소브라즈는 비키니 살인마라고 불리지만 법률상 살인마는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프랑스로 갔죠. 이제 뭘 할까요? 참 외국은 책 좋아해요. 자기 얘기를 책으로 씁니다. 사실 먹고 살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도 하죠. 이때 출판 계약금이 160억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곧 출간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 출연도 해요. 방송에서는 자기가 무죄라고 떠들고 다니는 중입니다. 이렇게 비키니 살인마는 자기 판권을 판매한 수익으로 굉장히 편하게 사는 중이에요. 허무한 결말인데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찰스가 풀려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2003년 9월 17일이었거든요. 네팔에 호텔 카지노를 갔다가 체포된 거예요. 1975년에 저지른 미국인 남녀의 살인 혐의였습니다. 네팔이 그 당시 재판을 포기한다고 밝혀서 인도가 프랑스로 추방했던 건데 그때 재판을 포기한다고 밝힌 거는 표현상의 의미고요. 공소권을 폐기한 건 아니었던 겁니다. 범죄자를 인도받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하지만 당사자가 7년 만에 네팔로 직접 온 이상 검거하지 않을 순 없겠죠. 찰스는 공소시효 만료됐지 않냐? 나 이제 죄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사람이 모르던 게 있어요. 네팔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미 FBI와 헤르만의 조사로 혐의 입증은 충분한 상태고요. 태국으로부터 조사 자료를 다 넘겨받은 거죠. 그리고 2004년 8월 20일에 열린 재판에서 2건의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게 돼요. 찰스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여러 번 항소를 신청했는데 다 거부됐어요. 지금 77살이고 아직 네팔 교도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미국 이런 나라처럼 인권의 공평함을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범수로 산다 그래도 모범수 평가가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평생 출소한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아무리 공소시효를 몰랐다고 해도 굳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네팔을 왜 다시 찾아가냐는 거예요. 이 이유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찰스 성격을 볼 때 자기를 좀 과시하고 과장하는 성격입니다. 여기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아마 그런 거겠죠. 네팔에서도 자기가 살인을 저지른 나라지만 나는 당당히 다닐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기가 법 위에 있는 능력자다. 이런 기분을 좀 느껴보고 싶었겠죠. 하지만 자기가 착각으로 스스로 붙잡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까불면은 언젠가 다친다는 이런 교훈을 주는 범죄자 이야기였어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비키니 살인마라고 불리던 찰스 소브라즈의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도중에 암 걸릴 뻔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또 처벌하는 결말이네요. 자, 오랜만에 넷플릭스 소개를 또 해야겠죠. 2021년 1월인데 넷플릭스에서 더 서펀트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찰스 소브라즈의 이야기고요. 제목인 더 서펀트는 서펀트가 뱀의 한 종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무기 같은 표현이에요. 마치 법망을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고 주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옥죄인다. 이런 점에서 찰스의 성향을 좀 표현한 제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덜란드 외교부 직원인 헤르만이 찰스 소브리즈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잘 연출되어 있어요. 자세한 수사 과정이 궁금하시면 넷플릭스에서 더 서펀트를 보시는 게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찰스가 지금 네팔에서 18년째 수감 생활 중이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뭐 할 거 다 하면서 살아요. 옥중 결혼식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랑요. 이름이 니히타 비사스라 그래요. 심지어 44살 연하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더 충격적인 게 남아있어요. 이 여자가 찰스 소브라즈 담당 변호사의 딸이에요. 언어 문제로 현지 통역이 필요하니까 마침 네팔 통역사로 일하는 딸을 불러서 면회를 시켰는데 이 계기로 만나게 됐고 2008년 10월 9일에 옥중 결혼식을 올립니다.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긴 하지만 같이 살지는 못해요. 이럴 거면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자한테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신드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범죄자를 좋아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죠.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남자니까 범죄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한 사람이면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믿음에서 생기는 심리인데 대표적으로 찰스 맨슨의 아내가 여기 해당되죠. 예. 찰스 맨슨도 둘 다 찰스예요. 또 이 사람도 감옥에서 자기 팬과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이브리스토필리아를 알아볼 수 있는 사건도 조만간 준비해 볼게요. 여기까지입니다.